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요. 전 세계 인구 5명 중에 1명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현상, 난청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난청과 치료법 중에 하나인 인공와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우리의 궁금증 해결해 주실 분, 분당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최병윤 교수 소개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베토벤도 난청으로 고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네. 난청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난청이 일단 어려울 난, 그다음에 들을 청해서 듣는 게 어렵다는 것이 일단 그 말 그대로 글자를 풀이한 것이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꼭 그것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고 네. 소리가 들렸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그 어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난청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과 말소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소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 어른들이 갑자기 그럴 수도 있나요? 뭐 갑자기 그렇지는 않고, 물론 갑자기 이렇게 돌발성 난청이라는 형태로 난청이 왔을 때 뭐 갑자기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은 소리를 감지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건 되게 갑자기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어음 분별이 안 되는 거는 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아마 진행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 노인분들, 어르신분들께 그렇죠. 좀 많이 발생을 하겠네요. 네. 방금 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증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난청의 원인도 오늘 한번 짚어볼 거고요. 또 난청을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해결을 해주고 계시는지 그 아픔을 겪는 분들께 그런 이야기도 잘 들어볼 겁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삐 하는 그 이명 현상을 겪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난청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명인 난청의 결과로, 그러니까 청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결과로 이명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명과 듣는 것의 합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듣는 게 청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명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다시 잘 듣게 되면 네. 이명은 다시 줄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갑자기 이명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 경우에, 물론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이명이 커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지속되는 그런 형태의 이명이 커졌다는 뜻은 그만큼 청력이 떨어졌을 개연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청력이 그렇게 떨어진 것 같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삐 하는 게 스트레스 때문일 수는 있겠네요. 청력이 완전히 정상인 상황에서 이명이 들리는 건 대개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소년기, 소아 이런 경우에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그런 난청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생기는 이명은 많은 경우가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3 수험생들도 많이 겪겠네요. 그럼 그런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난청인지 아닌지 자가 진단을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요. 네, 이게 난청이 사실은 어느 정도 지속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는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래서 특히 이게 양쪽을 다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씩 번갈아서 테스트를 해보기 전에는 사실 본인이 난청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선천적으로 한쪽이 아예 안 들리는 그런 이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처음부터 그런 경우는 사실 그것이 처음 발견되는 경우가 핸드폰을 따로따로 한번 대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쪽이 안 들리는 거를 알기 전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겠네요. 이렇게 한쪽씩 이렇게 테스트를 좀 해보는 한쪽씩 그런 것이 굉장히 도움이 이제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사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분들 중에서 많이 생기는 것인데요. 이게 저주파 쪽에 스트레스나 혹은 카페인 같은 걸 너무 많이 섭취를 할 경우에는 저주파 쪽에 이제 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 환자분들이 청력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병원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귀가 먹먹하다. 혹은 소리가 좀 울려서 들린다. 소리가 갈라져서 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난청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귀가 먹먹하다. 소리가 좀 갈라져서 들린 것 같다. 혹은 좀 소리가 이상하게 들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그렇게 느낌이 들면은 그게 저주파 쪽에 청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난청을 의심해 봐야 되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새 보면은 인터넷이나 웹에 보면은 청력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앱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주파 청력이 떨어진다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리에서 웅 이런 소리는 저주파에 해당이 되고 삐 이런 소리는 이제 고주파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주파 쪽을 못 듣게 되면 이제 자음 이게 삐라고 하는 소리가 되게 자음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말소리 구별을 잘 못하게 돼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무슨 뜻인지 잘 구별을 못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런 게 많이 있는 게 고주파 쪽의 난청의 특징이고요. 저주파 쪽은 주로 모음에 해당되는 부분을 못 듣기 때문에 사실 아예 못 듣는다라고 표현을 하기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모음 혹은 모음에 가까운 자음이니까 뭐 무, 느, 르 이런 것들을 좀 못 듣게 되기 때문에 이게 말뜻을 구별하는 부분에 해당된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의미 쪽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거를 난청 혹은 잘 못 듣는다라고 표현을 처음에는 뭐 정도가 심해지면 느끼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그렇게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리가 좀 우웅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뭐 좀 먹먹해요.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는데 검사를 해보면 그쪽에 저주파 쪽에 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스트레스를 받고 뭐 이런 분들은 좀 그게 많더라고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분들한테 많이 있는 거면은 그게 지속되는 거예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글쎄 좀 이런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 메니에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 그 질환은 쉽게 말하면은 속귀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압이 계속 쌓이면서 그 속귀 이제 풍선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계속 커져가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풍선이 계속 커지면 그 안에 압이 쌓이면서 그게 달팽이관에서 저주파 쪽을 그러니까 모음 쪽을 담당하는 쪽을 누르기 때문에 그러면 네, 그쪽에, 여기까지. 앞서 고주파와 저주파 청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정 주파수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청력 테스트 결과 그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고주파나 저주파 이야기인가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특정 주파수에 아마 주로 많은 경우가 이제 고주파 쪽에 주로 어르신들이 이제 고주파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자음 구분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트레스로 인한 젊으신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 그런 경우에 저주파 쪽이 좀 선택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파수표 관련돼서 뭐 청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쪽 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요. 한쪽만 그런 경우가 사실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됐을 때 자연적으로 나아질 수는 없다라는 게 방금 일부 마무리하면서 말씀해 주시던 거였나요? 마무리를 조금 하다가 저희가 방송이 끝나서. 일단 그 청력이 갑자기 떨어진 형태일수록 청력이 회복될 가능성은 좀 높은 편이고요. 반대로 서서히 진행적으로 떨어진 경우일수록 회복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1층만 갑자기 스트레스로 인해서 돌발적으로 청력이 떨어지는 그런 거를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그 약물을 늦지 않게 쓰면 한 50% 정도에서는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늦지 않게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반대로 진행을 양측성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는 전신적인 어떤 그 그냥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신경세포들이 쇠약하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돌이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연세 드신 분들이 청각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양쪽 귀가 한쪽 귀만 조금 난청이 생긴다고 한다면 청각의 불균형 때문에 뭐 어지럽거나 뭐 그렇진 않나요? 그런 증상은 없습니까 따로? 청각의 불균형 때문에 어지럽진 않고요. 일단 한쪽만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쪽을 다 듣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가장 대표적인 게 시끄러운 데서 대화를 하는 게 어렵고 소리의 방향 감각이 없어진다는 것이 이제 큰 문제고요. 반면 이제 어지럽다는 거는 이제 단지 소리의 불균형 때문에 어지럽지는 않고 청력이 한쪽이 떨어지는 경우에 그것의 원인이 청력뿐만 아니고 그 균형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어지러움을 담당하는 쪽도 같이 침범을 하기 때문에 양쪽의 균형을 담당하는 쪽에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어지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보통 난청 증상, 그러니까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거나 그런 거는 어르신들이시잖아요. 그렇게 청력이 저하가 되는 게 나이가 들면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요즘 젊은 환자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인지 아닌지가 또 궁금하고요. 네,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예전에 비해서 어떤 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노출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좀 예전보다는 그러한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느낌이 있고요. 게다가 그것이 난청 자체가 많아진다는 것도 있지만 마스크를 쓰는 비율이 예전 뭐 10년 전에 비해서 많아졌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더 인지하게 되는 비율도 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입 모양을 잘 못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그렇군요. 여하간의 난청의 빈도는 뭐 여하의 이유에 의해서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많은 연령대라든가 특별히 많은 직업군 뭐 이런 것들이 또 따로 분류가 돼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아까 이제 어르신들이 좀 많고 또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하는 유전적인 소인에 의해서 듣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따라서 유전적인 소인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젊은데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독성 약물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혹은 뭐 종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난청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연세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진 노화성 난청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이유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원인들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좀 청력이 떨어진다. 라면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가요? 뭐 생활 환경 아니면 어떤 습관? 아주 큰 소리에 노출되는 소음성 난청이 일단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한 큰 스트레스라든지 또 카페인을 많은 섭취를 해서 생기는 그런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만 그런 메니에르 병 같은 경우는 청력이 갑자기 훅 떨어지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여하의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너무 큰 소리에 노출되진 않았는지 혹은 귀에 너무 좋지 않은 그런 약물들 같은 것이 투입되지 않았는지 혹은 메니에르 증상이 오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메니에르 병은 어떤 분들이 걸립니까? 그냥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원래 메니에르가 걸릴 만한 이제 그런 요인이 있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그다음에 뭐 카페인 섭취가 많고 또 무리하게 과도하게 일을 하고 이러신 분들이 이제 그러한 메니에르 증상, 그러니까 어지럽고 먹먹하고 청력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분도 그렇습니다. 최주호님께서 건축 네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매일 네네. 큰 소음이 들리는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큰 소리를 자주 들어서 그런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리는 잘 못 듣거든요. 이것도 난청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난청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물론 큰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직후에 작은 소리를 들으면 상대적으로 듣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거 이외에 큰 소리에 아주 그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이 되면 특히 이런 큰 소리에 취약한 달팽이관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되게 2kHz 쪽이거든요. 그래서 4kHz 쪽에 2에서 4kHz 쪽에 해당되는 그런 고주파 쪽에 신경세포가 손상이 돼서 그쪽에 해당되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소리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면 특히 우리 원래 그 몸 자체가 그런 소음에 취약한 그러한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청이 실제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전자 갖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뭐 요새 유전자 검사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가 돼서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그런 많은 난청의 부분들이 이런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설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거랑 좀 연관되게 이어폰과 헤드폰 사용에 대해서도 이 난청에 대해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네. 이어폰은 귀 속으로 쏙 들어가니까 이어폰 대신에 헤드폰을 사용해야 귀 건강에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던데 진짜 맞습니까? 네, 이거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거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이어폰이 조금 더 실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귀 쪽으로 들어가는 양이 많아서 조금 더 그러한 난청을 더 많이 유발하지 않겠냐라고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작 실제로 그 두 개를 비교한 논문들을 보면 그 차이가 그 헤드폰과 이어폰의 차이가 유별나게 나진 않는 것 같고요. 다만 뭐 이어폰이든 헤드폰이든 어찌됐건 소리가 집중해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이어폰이든 헤드폰이든 어느 정도의 쉬지 않고 착용을 하는지 그다음에 그 이어폰이나 헤드폰에 소리를 어느 정도 크게 했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요사이는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PD가 갑자기 헤드폰을 뺐는데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를 들었으면 어느 정도의 휴식을 해주는 게 귀에는 물론 소리의 좋습니까?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한 30분 정도의 이제 그 시간을 줬을 때 한 25분 들으셨으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쉬고 그다음에 또 다시 들으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저희 라디오가 1시간 반짜리예요. 아 그렇군요. 네. 저희는 막 시끄럽진 않으니까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너무 큰 소리, 그러니까 큰 소리가 아니면 또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계속 하든지 아니면은 좀 큰 소리를 틀어놓을 것 같으면 그렇게 쉬는 시간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말할게요, 여러분. 아니 뭐 이 정도 소리는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얘기도 있던데요. 이어폰에 요즘에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서 바깥의 소리들을 차단시켜주고 잡음 없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들을 탑재해서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게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대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이어폰이나 헤드폰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유사하게 단지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그런 거 이어폰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노이즈 캔슬링 그런 이어폰을 쓰게 되면
실제로 환자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 소리를 크게 해서 듣지 않게 되거든요. 반대로 노이즈 캔슬링을 하지 않고 일반화를 쓰게 됐을 때 특히 소음이 있는 환경화에 가게 되면은 그거를 극복해서 듣기 위해서 더 소리를 크게 그렇죠. 든단 말이죠. 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을 쓰지 않는 경우에 소음이 있는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될 경우에는 크게 해놓기 때문에 결국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두 개를 비교한 아마 그 정확한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소리를 너무 크게 하지 않고 그다음에 중간에 쉬는 시간을 둔다라고 하면 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자체가 위험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를 얼마나 크게 듣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쉬지 않고 듣느냐 이런 게 문제다라는 거. 그러면 난청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난청의 성격들에 따라서 치료법도 다 달라지겠네요. 네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갑자기 떨어지는 형태, 예를 들면 돌발성 난청일수록 오히려 그 다른 기능들은 아직 채 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스테로이드에 반응을 해서 돌아올 확률이 사실은 높고요. 반대로 이게 진행을 한 형태일수록 야금야금 퇴화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경우에는 치료라고 하는 것이 되질 않고 난청이 어느 정도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보청기 혹은 인공와우라고 하는 치료가 아니고 재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청각 재활의 형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수술 요법 말고 이제 보청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네네. 하면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조금씩 드시면서 잘 안 들리니까 보청기 착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보청기 착용을 생활에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안 했을 때 또 더 악화가 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일단은 보청기 착용을 하게 되면 아까 특히 어르신들은 고주파 쪽에 이제 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원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얘기할 때 잘 틀리게 알아듣고 되묻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 보청기를 착용해서 적응을 잘 끝내고 나면 그런 부분이 불편함이 많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생활의 편의가 일단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만일 그렇게 보청기를 착용하셔야 되는 그런 노인분들께서 보청기를 쓰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듣지 못하는 부분이 그 부분을 원래 들었어야 되는 그 뇌가 듣는 것은 사실은 뇌로 듣는 것이니까요. 그 뇌가 계속 퇴화가 되기 때문에 보청기를 쓰지 않게 되면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 부분을 듣는 뇌가 퇴화돼서 나중에 보청기를 다시 쓴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청기 타이밍이 너무 늦게 되면 사실 보청기를 쓸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르신들께서 너무 이렇게 외양에만 치중하고 뭐 보청기를 쓰면은 나는 뭐 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실제로 보청기를 써서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너무 무서운 일이다. 그죠? 뇌에 어떤 나중에 진짜 들었는데 제대로 들었는데도 못 알아들을 정도의 뇌가 이제 그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가 됐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교정이 가능한 요소가 바로 난청을 재활하는 것이거든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네네. 말씀하신 뭐 인공와우라는 거. 네, 맞습니다. 인공와우가 뭡니까 정확히? 인공와우라고 하는 인공와우니까 와우의 인공이라는 뜻인데요. 와우가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게 달팽이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공 달팽이관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달팽이관 그럼 왜 달팽이관에 인공이 필요하냐면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거에 특히 달팽이관에 이제 유모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데요. 소리라고 하는 거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유모세포가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바깥에서 들어온 소리가 중위를 거쳐서 아직까지는 소리거든요. 그게 달팽이관의 유모세포를 거치면서 이제 전기 신호로 바뀌어지게 되고 유모세포의 그 다음 단계부터는 신경서부터는 전기로 소리가 전달이 돼서 뇌로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모세포가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지 못하면 뇌에서는 소리를 듣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보청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리를 일단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모세포가 예를 들어서 조금만 없어졌다라고 하면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그 유모세포가 좀 없어졌지만 보청기를 소리를 크게 넣어주니까 전기 신호의 생성은 그대로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모세포가 하나도 없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보청기를 소리를 아무리 크게 넣어줘도 음. 곱하기 0이 되기 때문에 네네. 전기 신호가 발생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경우에는 전기 신호를 대신해서 생성시켜줄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인공 달팽이관, 인공 와우가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아, 유모 세포가 그럼 왜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뭐 유전적 원인에 의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음, 뭐 이독성 약물들, 그다음에 뭐 염증, 종양 이런 것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혹은 심지어 그냥 고령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유모세포가 퇴화가 되면 이제 점차적으로 전기 신호가 줄어드는데 보청기로 그거를 벌충할 정도까지는 보청기가 되지만 그게 안 되면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난청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유모 세포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과 동일한 거네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난청이라고 하면 유모세포가 많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인공 와우라는 것은 보청기를 사용하더라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보청기가 소리를 크게 해주는 건데 그렇더라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유모세포가 거의 없는 분들한테 네네.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럼 인공 와우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인공 와우 수술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요. 그다음에 요 귀 뒤에 보면은 귀 뒤에 한 4cm 정도 절개선을 넣고 귀 뒤에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 이제 이렇게 만져지는 뼈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유양동이라고 합니다. 유양동. 유양동. 그 유양동의 뼈를 좀 제거를 하면은 그 좀 제거를 하고 나면 드릴로 제거를 하거든요. 제거를 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그게 그 달팽이관 입구까지 도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달팽이관의 입구를 살짝 열고 거기에 전극을 삽입을 하게 됐는데요. 뭐 그러면 사실은 중요한 수술적인 그 처치는 다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께서는 매번 하시는 수술이니까 굉장히 담담하게 말씀하시지만 귀 뒤를 드릴로 뚫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막 저희는 상상도 안 되거든요. 이런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요. 이비인후과에 이제 각 병원의 대학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수술을 많이 이제 하시죠. 그리고 대개 1년에 수술 받으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매년 한 1,000명 정도의 환자분들이 이렇게 보청기로 되질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와우 수술을 받고 계시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많이 하십니까? 그럼요. 선생님도 최근에 좋은 기록을 가지고 계시다고 네네. 들었습니다. 네. 꾸준히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흐르니까 또 최근에 1,000예를 달성을 했습니다. 아, 인공와우 수술 1,000례. 네네. 그럼 1,000분에게 난청을 다시 원래 청력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하고 가장 많이 환자분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일단은 뭐 그 전에는 크게 이제 소아와 성인이 다른데요. 소아의 경우는 이제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언어 발달이 되니까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제 자랄 수 있는 것이 큰 차이가 있고요. 성인의 경우는 이미 이제 언어를 익히신 분이었기 때문에 뭐 언어를 배우는 거라기보다는 그 전에 불편해서 주변 사람과 대화가 안 돼서 혼자 격리돼 있고 나 바깥에도 안 나갈래라고 혼자 좀 우울하게 좀 지내셨던 분들이 밝아지고 또 적극적으로 이제 사회생활에 복귀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아들도 인공와우 수술을 많이 받는군요. 어린아이들도. 그럼요. 소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러면 선천적으로 혹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 소아의 경우에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인공와우 수술을 했을 때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운이 좋게도 소아의 난청의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유모세포의 원인이 있는 그러한 형태의 난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와우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뭐 청신경이나 뇌 쪽에 문제가 있는 형태의 난청이라면 도움이 안 됐겠죠. 그거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면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활 습관을 이렇게 하는 것이 귀 관리에 도움이 된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추천해 주시죠?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 큰 소리에 노출되는 건 좋지 않고요. 뭐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이어폰 젊은 애들 이어폰과 또 헤드폰 같은 걸 많이 젊은 분들 이어폰과 헤드폰을 많이 쓰게 될 텐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리를 너무 크게 하지 않고 듣고 그 다음에 중간에 쉬는 시간을 두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젊은 여성분들 중에서 메니에르 증상이 보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먹먹하고 그 다음에 좀 귀가 울리는 것 같고 이럴 경우는 이게 난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병원에 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기에 약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많이 못 듣고 이럴 때 나는 그냥 뭐 이 나이인데 뭐 이러면 어때라고 맞아, 그러면 안 그렇게 돼. 체념하지 마시고 늦지 않게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뭐 음. 보청기든 수술이든 다시 청각 재활을 통해서 들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난청을 앓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한 20초 드리겠습니다. 이십시오. 네. 네. 일단 난청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이비인후과 의뢰에 오셔서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하시고 필요하면 보청기 혹은 수술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잘 듣는 그래서 활발한 듣는 세계로 다시 복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뇌가 듣는다고 하니까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자, 오늘 난청과 인공 와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최병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